아빠, 문 좀 열어주세요. 얼어붙을 듯이 추운 크리스마스 이브, 나는 균형을 잡기조차 힘들 정도로 몸을 떨며 친정집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 살배기 딸 하은이는 비에 흠뻑 젖은 채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고 있었고, 아이의 작은 분홍색 코트 모자에서는 차가운 빗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문이 열리자 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사람이 집에 다른 여자를 데려왔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짐을 싸서 밖으로 내동댕이 치고는 현관문 도어록을 잠가버렸습니다. 아빠는 추위로 입술을 파르르 떠는 어린 손녀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손에 쥐고 있던 열쇠 꾸러미를 천천히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잘못 건드렸습니다. 아빠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빠는 내 품에서 하은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는 숨을 쉴 때마다 작은 몸이 떨릴 정도로 심하게 울고 있었고, 작은 두 손은 추위로 새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아빠는 자신의 낡고 두꺼운 플리스 재킷으로 아이를 감싼 뒤 곧바로 거실의 따뜻한 온돌 바닥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작은 아이부터 따뜻하게 해주자꾸나. 아빠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말도, 질문도, 분노도, 당황함도 없이 오직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나는 불과 30분 전 시어머니가 아파트 화단에 내던진 캐리어의 손잡이를 여전히 꽉 쥔 채 현관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오는 동안 캐리어 지퍼가 터져버렸고, 하은이의 애착 토끼 인형 하나가 반쯤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아빠는 거실 바닥에 앉아 돌아가신 엄마가 오래전 직접 만들어 두셨던 두툼한 솜이불 위에 하은이를 눕혔습니다. 금방 올게, 우리 예쁜이. 아빠는 아이에게 속삭인 뒤 주방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제야 집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따뜻한 생강차와 잣나무, 그리고 벽난로 대신 켜둔 온풍기에서 나는 익숙한 향기가 나를 감쌌습니다. 거실 구석에는 엄마가 생전에 장식했던 모습 그대로 크리스마스 트리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전구들, 손수 만든 장식들, 그리고 하은이가 지난주에 나뭇가지에서 끌어내리려 했던 작은 천사 장식까지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변해버렸습니다. 아빠는 따뜻하게 데운 우유가 담긴 젖병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아빠는 손목에 우유를 떨어뜨려 온도를 확인한 후 부드럽게 하은이에게 우유를 먹였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그친 후에야 아빠는 내게 다가왔습니다. 비를 흠뻑 맞았구나.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몰랐어요. 알아. 아빠는 복도 옷장을 열고 낡은 카디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의 카디건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세탁해뒀다. 네가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 나는 그 카디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엄마의 장례식 이후로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이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아빠는 그것을 내 손에 억지로 쥐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자 등받이에 조용히 걸쳐두고 돌아서며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빠가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조용하게, 존중하며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는 것. 20분 후 하은이는 따뜻한 이불에 덮인 채 거실 바닥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빠는 내 앞에 따뜻한 캐모마일 차가 담긴 머그잔을 놓아주셨습니다. 그제야 아빠는 식탁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말할 준비는 됐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자마자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재가 변했어요. 아빠는 내 말을 끊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야근을 밥 먹듯 하고 저녁 식사에 빠지고 우리와 함께 보내기로 약속했던 주말을 잊어버렸죠. 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모든 변명을 진짜로 믿었어요. 얼마나 됐니? 아마 6개월 정도요. 아빠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계속해 보렴. 그러다 시어머니가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부러지셨어요. 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셨죠. 몇 주만 계실 거라고 했어요. 적어도 민재는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몇 주는 몇 달이 되었죠. 시어머니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비난하셨어요. 요리하는 방식, 하은이에게 입히는 옷, 수건을 개는 방식, 심지어 내가 웃는 모습까지도요. 민재는 단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요. 처음엔 그냥 가만히 있더니 나중에는 어머니 말씀에 동조하기 시작했죠. 아빠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시선을 커피잔으로 내리셨습니다. 어떤 날은 하은이와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12시간을 꼬박 보냈는데 민재는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왜 저녁 준비가 안 되어 있냐고 따졌어요. 나는 이 말을 문질렀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거라고 계속 나 자신을 타일렀어요. 너도 일하고 있었지.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하은이가 태어난 후 마케팅 회사를 그만뒀잖아요.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후회하니 나는 거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은이는 캐리어에서 떨어졌던 토끼 인형을 작은 주먹으로 꽉 쥔 채 자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속삭였습니다. 사람을 잘못 믿은 것만 후회해요. 그 말이 우리 사이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빠는 그 침묵을 서둘러 깨지 않으셨습니다. 창밖으로는 진눈깨비가 창문을 부드럽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온 동네 가족들이 선물을 열어보고 캐럴을 부르며 식탁에 둘러앉아 웃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내 크리스마스는 옷가지가 가득 담긴 쓰레기 봉투 2개와 함께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끝이 났습니다. 오늘 밤 일어난 일이니 아빠가 마침내 물으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재가 뭘 잊어버리고 온 줄 알았죠. 그런데 어떤 여자가 차에서 내렸어요. 30도 안 되어 보였어요. 긴 웨이브 머리에 붉은 코트, 눈 쌓인 길을 걷느라 푹푹 빠지는 하이힐을 신고 있었죠. 포장된 크리스마스 선물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를 보고 웃었어요. 나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진짜로 나를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아빠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민재가 그 여자를 소개했어요. 내 두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낼 거라고 하더군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오시더니 나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결혼 생활이 잘 돌아가는 척하는 게 이제 끝났으면 내 짐이나 싸라. 나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나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무언가 끔찍한 오해가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죠. 민재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내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했어요. 난 이미 내 선택을 내렸어. 그 말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나한테 이혼을 원한다고 했어요. 그 여자 앞에서도, 네, 하은이 앞에서도, 네. 나는 손도 대지 않은 차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우리가 대체 어디로 가야 하냐고 물었어요. 민재가 대답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죠. 여기만 아니면 어디든. 내 뺨을 타고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우리 옷을 싸셨어요. 하은이 기저귀를 쓰레기 봉투에 쑤셔 넣으셨죠. 그리고 그걸 밖으로 내동댕이 치셨어요. 내가 여전히 복도에 서 있는데 현관문 도어록을 잠가버리셨어요. 주방에 완전한 적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빠는 욕을 하지도 식탁을 주먹으로
내리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잠든 손녀를 한번 바라본 뒤 다시 나를 쳐다보셨습니다. 지훈아, 네, 한 가지만 묻자. 아빠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너무나 차분해서 오히려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이 결혼 지키고 싶니? 나는 즉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6년의 시간, 결혼식, 아이, 셀 수 없이 많은 약속들, 모든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민재가 따뜻한 집안에 서 있는 동안 차가운 빛 속에서 울고 있던 하은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니요. 내 입에서 나온 단어의 나조차도 놀랐습니다. 지키고 싶지 않아요.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나는 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마침내 떨림을 멈추고 평온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은이가 그 누구도 현관문 밖으로 내쫓을 수 없는 곳에서 자라기를 바라요. 그날 밤 처음으로 아빠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기뻐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을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식탁 너머로 손을 뻗어 내 손 위에 가만히 손을 포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바로 그거란다. 아빠는 자리에서 일어나 빈 머그잔을 싱크대로 가져가셨습니다. 주방 불을 끄며 아빠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씀하셨습니다. 좀 자두렴. 내일부터 네가 집으로 돌아갈 길을 만들기 시작할 테니까. 나는 커피와 베이컨 굽는 냄새에 잠에서 깼습니다. 몇 초 동안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내 옛날 침실의 익숙한 천장을 보고 모든 것이 기억났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 내 집이 아닌 곳, 남편의 곁이 아닌 곳, 하은이가 첫 번째 진짜 크리스마스 선물을 열어봐야 했을 우리 집 트리가 아닌 곳. 대신 나는 내가 자란 집으로 돌아와 엄마의 낡은 카디건을 입고 있었고 내 결혼 생활은 조용히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계단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아빠는 이미 주방에서 팬케이크를 굽고 계셨고 하은이는 유아용 식탁 의자에 앉아 마치 어젯밤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식판을 신나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참 놀랍습니다. 누군가 안전하다고 느끼게만 해준다면 아이들은 악몽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아빠가 어깨 너머로 나를 쳐다보셨습니다. 잘 잤니? 네. 아빠는 내 앞에 접시를 밀어주셨습니다. 일단 먹어라. 지훈아, 먹어도. 아빠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차가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연륜만이 묻어났습니다. 앞으로 힘든 대화를 나눌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는 걸 아셨던 겁니다. 빈속으로 그런 대화를 나눌 이유는 없었죠. 몇 분 동안 주방을 채운 소리라곤 하은이의 웃음소리, 접시에 부딪히는 포크 소리, 그리고 주방 카운터에 놓인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크리스마스 음악뿐이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난 후 아빠는 우리 두 사람에게 신선한 커피를 따라 주셨습니다. 그러고는 책상 옆 서류 보관함으로 손을 뻗으셨습니다. 나는 이런 날이 올 줄 예상하고 있었다. 아빠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빠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내가 틀렸기를 바랐습니다. 아빠는 얇은 서류철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민재가 이런 사람으로 변할 줄은 나도 몰랐지. 나는 그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류란다. 아빠는 조심스럽게 서류철을 여셨습니다. 6년 전 서류에 적힌 날짜가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재와 내가 처음 아파트를 매매했던 날이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기억났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죠. 서울의 아파트 값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소득은 있었지만
계약금과 초기 자금을 낼 만큼의 모아둔 돈이 없었습니다. 민재는 자존심 상해했습니다. 그는 모든 걸 자기 힘으로 해내고 싶어 했죠. 그때 아빠가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민재는 거의 일주일 동안 거절하다가 마침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빠가 집 살 때 초기 자금을 그냥 빌려주신 줄 알았는데요. 빌려준 거 맞다. 민재가 돈을 다 갚았잖아요. 일부만 갚았지. 나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는 다른 문서를 내 쪽으로 밀어주셨습니다. 이게 네 남편이 서명한 계약서란다. 나는 서명을 확인했습니다. 민재의 서명, 내 서명, 그리고 아빠의 서명. 전 이런 거 기억 안 나는데요. 넌 민재를 믿었으니까. 믿었죠. 그리고 민재는 아무도 서류를 꼼꼼히 읽지 않는다는 걸 믿었고,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헛웃음이 났습니다. 정말 그 사람다운 행동이었습니다. 민재는 항상 계약서, 보험 서류, 대출 서류를 대충 훑어보기만 했습니다. 2페이지가 넘어가는 건 뭐든지요.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데요. 아빠는 의자에 몸을 기대셨습니다. 아빠는 의자에 몸을 기대셨습니다. 그 초기 자금은 단순한 증여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그건 저도 알아요. 그리고 이 집이 대환대출을 하거나 매각될 때까지 내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투자자로서 권리를 유지한다는 내용도 적혀 있지. 나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투자자요. 내 법률 사무소에서 권장하는 법적 용어란다. 아빠가 직접 쓰신 거예요. 아니, 우리 사무실 변호사들이 작성했지. 아빠는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특별히 한 가지 특약 조항을 꼭 넣으라고 고집했다. 배가 옥죄어 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특약이요? 어느 한 배우자가 고의적으로 혼인관계를 유기하거나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중대한 귀책 사유를 저질러 결혼이 끝날 경우 아빠는 서류를 톡톡 두드리셨습니다. 재산 분할을 하기에 앞서 내 투자금과 채권액을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한다는 조항. 나는 몇 초 동안 말문이 막힌 채 아빠를 쳐다보았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걸 계획하셨던 거예요. 아빠는 즉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 누군가가 변할 수도 있다는 걸 대비한 거란다. 아빠는 두 손을 마주 잡으셨습니다. 지윤아, 아빠는 35년 동안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일했다. 토요일에 영원한 사랑을 맹세해 놓고 월요일에 변호사를 고용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지켜봤어.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의심한 적 없다. 그저 내가 다른 사람의 본성까지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는 걸 알았을 뿐이야. 나는 다시 계약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모든 서명이 완료되어 있었고 적법하게 공증을 받았으며 완벽하게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였습니다. 민재는 모든 페이지에 서명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 내용들을 하나도 안 읽은 거군요. 아빠는 슬프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안 읽었지. 이 서류들이 그냥 표준 양식이냐고 묻더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는 서류라고 대답해줬지. 실제로 그랬으니까 나는 주방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침내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럽고 고요하고 아름답게 내 안에서 몰아치는 폭풍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너무 바보 같아요. 아빠가 즉각 대답하셨습니다. 아니, 넌 네 남편을 믿었던 거야. 그건 바보 같은 게 아니다. 그게 결혼이라는 거란다. 아빠의 말은 내 마음속 무언가를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다시 숨을 쉴 수 있을 만큼은요. 내 휴대전화가 징울렸습니다. 민재에게서 온 이메일 하나. 제목, 이혼 소장 접수, 사과도, 설명도 없이 그날 아침 자신의 변호사가 접수한 소장 사본만 달랑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고 메시지를 닫았습니다. 아빠가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잘했다. 답장 안 할 거예요. 알아. 아빠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잔을 싱크대로 가져가셨습니다. 소송에서 목소리가 가장 큰 사람은 대개 자신이 이기고 있다고 믿는 법이지. 진짜로 이기고 있으면요. 아빠가 뒤돌아보셨습니다. 그럼 현실에 맞게 대처하면 된단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이기고 있다고 착각만 하고 있는 거라면 아빠는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굳이 그 착각을 깨줄 필요는 없지. 동네 반대편에서 민재는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몰랐지만 나중에야 그 크리스마스 오후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푸짐한 명절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식탁 위에는 갈비찜, 잡채, 각종 전과 파이들이 가득했습니다. 나 대신 민재가 선택한 그 여자가 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결혼 3주년 때 민재가 내게 사주었던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번 걸어보라고 권했던 모양입니다. 며느리보다 아가씨한테 훨씬 잘 어울리네, 라며 시어머니는 미소 지으셨겠죠. 누군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재는 모든 사진에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그 사진들 중 몇 장을 소셜미디어에 올리셨습니다. 마침내 우리 가족이 완전해진 기분.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축하해요. 하트 이모티콘들. 그의 아내와 아기가 전날 밤 남의 집 현관문 앞에서 추위에 떨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친구들의 댓글이었습니다. 먼 친척 중 한 명이 지은이와 하은이는 어디 있냐고 묻자 시어머니는 이렇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좋은 대접을 받는지 모를 때 제 발로 나가기도 하는 법이죠. 거짓말은 진실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사이 나는 아빠 곁에 앉아 거실 러그 위에서 하은이가 나무 블록을 쌓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꾸하고 싶어요. 나는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알아. 모든 사람에게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리고 싶어요.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야. 언제요? 진실이 널 보호해 줄 수 있을 때. 아빠는 하은이 쪽을 바라보셨습니다. 단순히 내 분노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말이다. 나도 아빠의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내 딸은 쌓아 올린 블록탑이 무너지자 까르르 웃었습니다. 아이는 자기 삶이 영원히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스스로에게 박수를 쳤습니다. 아빠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게 남은 임무는 하나뿐이다. 나는 아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뭔데요? 내 손녀가 다시는 자신이 머물 집이 있는지 없는지 걱정하며 크리스마스를 보내지 않게 만드는 거란다. 전날 밤 이후 처음으로 내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침내 무언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민재는 나를 내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가 그곳에 속하기 위해 어떤 자격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유일한 곳으로 나를 돌려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6년 전에 서명한 서류가 무엇인지, 그 실수가 앞으로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지 아직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후 첫 번째 주간은 내게 이전에는 몰랐던 사실 하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는 것을요. 때로는 침묵이야말로 극도의 인내심을 의미했습니다. 내 본능은 끊임없이 맞서 싸우라고 외쳤습니다. 모든 비난에 반박하고 모든 거짓말을 바로잡고 서로 아는 모든 지인에게 민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답장을 치기 시작하다가 다시 내려놓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빠는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불리한 증거를 모아다 바치는 사람과는 굳이 논쟁할 필요가 없단다. 처음엔 그 말을 듣는 게 싫었습니다. 하지만 3일째 되던 날, 나는 마침내 아빠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민재는 자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혼 절차를 쉽게 끝내라고 강요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자기가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구 목록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자기가 주택담보대출금을 갚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집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게 이성적인 판단일 거라고 훈계했습니다. 나는 단 하나에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모든 메시지를 내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아빠는 그 메시지들을 보여달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내 변호사에게 필요한 자료다. 내겐 필요 없어. 어느 날 오후 하은이가 위층에서 낮잠을 자는 동안 나는 크리스마스 이후 줄곧 마음속에 맴돌던 질문을 마침내 꺼냈습니다. 아빠는 의뢰인들이 이혼 소송을 할 때도 항상 이렇게 차분하셨어요. 아빠는 푸는 시줄만 하고 계시던 십자말 풀이 신문에서 눈을 떼셨습니다. 아빠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니, 그렇진 않았지. 나는 항상 그들보다 더 차분했단다. 나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황하는 사람일수록 비용을 더 많이 치르게 되거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딱 변호사다운 말씀이네요. 변호사 맞잖니. 아빠는 신문을 접고 의자에 몸을 기대셨습니다. 대부분의 이혼 소송은 한쪽이 더 똑똑해서 이기는 게 아니란다. 한쪽이 평정심을 잃고 통제력을 상실할 때 다른 한쪽이 묵묵히 중심을 잡고 있어서 이기는 거지. 아빠의 그 말씀은 대화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여전히 통제할 수 있는 내 삶의 부분들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링크드인과 구인구직 사이트 프로필을 다시 열고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하은이가 태어나기 전에 함께 일했던 마케팅 팀장님께 연락을 취했습니다. 놀랍게도 팀장님은 나를 단번에 기억해 주셨습니다. 마침 파트타임으로 일할 사람을 찾고 있었어. 전화기 너머로 그녀가 말했습니다. 화려한 자리는 아니지만 근무 시간은 유동적일 거야. 그거면 충분해요. 감사합니다. 그 주가 끝날 무렵 나는 첫 면접 일정을 잡았습니다. 당장 번듯한 직장은 아닐지라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빠는 내가 이력서를 출력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네가 일 때문에 웃는 모습을 다시 보게 되어 기쁘구나. 제가 일을 잘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잊은 게 아니지. 가족을 사랑하느라 너무 바빴던 것뿐이다. 그 말씀은 하루 종일 내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한편 민재는 자기가 피해자라는 걸 온 세상에 설득하려 혈안이 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우리 부부를 모두 아는 친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내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나도 무슨 상황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친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가 사람들한테 내 우울증이 심해져서 집을 나갔다고 하더라.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난 한 번도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없어. 나도 알아. 민재가 그러는데 네가 부부 상담도 거부했다며.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거부한 적 없어. 그 사람이 한 번도 먼저 제안한 적이 없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자 다시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아빠가 무슨 일인지 눈치채셨습니다. 그 사람이 사람들한테 제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떠들고 다녀요. 아빠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건 거짓말이지. 알아요.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이미 하고 있단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우리가요. 아빠는 내 휴대전화를 가리키셨습니다. 너에겐 진실이 있어. 의료 기록도 있고.
증인들도 있지. 그리고 이제 아빠는 잠시 뜸을 들이셨습니다. 그 녀석이 언제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증거도 확보한 셈이다. 그날 저녁 또 다른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재의 변호사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문장은 정중하고 전문적이었지만 몹시 차가웠습니다. 효율적인 사건 해결을 위해 내가 부부 공동 거주지인 아파트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할 것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안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모욕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민재가 집, 예금의 대부분, 자신의 퇴직금, 사실상 거의 모든 것을 갖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나는 약간의 현금과 일시적인 양육비만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2번을 연거푸 읽은 후 아빠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아빠는 2번째 페이지를 끝까지 읽지도 않으셨습니다. 강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협상에 들어왔구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뜻이지. 다음 날 아침 내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조정안 보셨죠? 네, 봤습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싶으신가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아빠가 조용히 손을 내미셨습니다. 나는 휴대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바꿨습니다. 아빠는 내 변호사가 인사를 건넬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강석호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 변호사님. 조정안은 검토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마치 날씨를 묻는 것처럼 가볍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직접 만나서 얘기할 때가 된 것 같군요. 변호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금요일 오전 우리 사무실에서 봅시다. 통화가 끝난 후 나는 아빠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전혀 걱정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안 한다. 왜요? 아빠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조정안을 보면 그들이 뭘 모르고 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 금요일이 되자 하늘이 잿빛으로 변하며 차가운 비가 내렸습니다. 아빠는 내게 하은이와 함께 집에 있으라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미팅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마. 저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할 때가 오면 그때 가면 된다. 기다리는 건 정말 끔찍했습니다. 1시간이 3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주방을 2번이나 청소했습니다. 갤 필요도 없는 빨래를 다시 갰습니다. 몇 분에 한 번씩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마침내 정오를 조금 넘겨 아빠가 돌아오셨습니다. 아빠는 코트를 벗어 정성스레 걸어두고 손을 씻으셨습니다. 그런 다음 거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어땠어요? 아빠는 내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그쪽 변호사가 꽤 놀라더구나. 뭐 때문에요? 그들은 내가 단순히 주택담보대출의 연대 보증인 정도인 줄 알았나 보더라. 아니었어요. 보증을 서준 건 맞지만 그건 전체 이야기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지. 아빠는 거기서 말을 멈추셨습니다. 나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빠는 거실 러그 위에서 다시 신나게 블록을 쌓고 있는 하은이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나를 쳐다보셨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모든 관련 서류의 사본을 요청하더구나. 그래서 기꺼이 공증받은 서류 사본을 제공하겠다고 했지. 내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쪽 변호사가 뭐라고 했는데요. 협상을 중단했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건 말이다. 아빠가 커피잔을 집어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쪽이 드디어 서류를 제대로 읽기 시작했다는 뜻이지. 크리스마스 이브 이후 처음으로 나는 아빠의 표정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만족감도 자만심도 아닌 확신이었습니다. 민재는
자기가 서명한 서류가 아무 의미가 없을 거라고 6년 동안 굳게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누군가가 시간을 내어 서류의 모든 페이지를 꼼꼼히 읽어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서류에서 발견한 것은 상대 측 변호사의 입을 다물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아빠는 회의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침내 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빠는 상황을 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그러셨듯 말입니다. 대신 아빠는 커피 2잔을 내리고 위층에서 하은이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식탁 너머 내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미팅은 40분도 채 안 걸렸단다.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40분밖에 안 걸렸다고요. 그 사람들이 6년 전에 계약서를 제대로 읽었더라면 20분이면 끝났을 거다. 나는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빠는 가죽 서류 가방을 식탁 위로 밀어 올린 뒤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철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민재의 변호사를 만났다. 처음 10분은 딱 네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대화였어. 변호사는 민재가 원만한 합의 이혼을 원한다고 강조하더구나. 자기 의뢰인은 불필요한 법적 비용을 피하고 싶어 한다고 했어. 양측 모두 각자의 품위를 지키며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 아빠는 커피잔 너머로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나는 그 말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동의했다. 그건 좀 놀랍네요. 동의하셨다고요. 당연하지. 나도 정직한 합의를 선호하니까. 아빠는 서류철을 여셨습니다. 하지만 정직한 합의가 되려면 양측 모두 동일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니? 아빠는 내가 이미 보았던 그 계약서 사본을 건네주셨습니다. 이게 상대방이 마침내 읽기 시작한 서류란다. 나는 손가락으로 민재의 서명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특약 조항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됐는데요? 아빠는 몸을 뒤로 젖히셨습니다. 그쪽 변호사가 입을 다물었지. 아빠의 말씀에 따르면 민재는 거의 20분이나 늦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는 값비싼 차콜색 정장을 입고 회의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자신만만하고 여유로우며 승리를 확신하는 태도로 말입니다. 민재는 아빠에게 예의 바르게 목례를 했지만 크리스마스 이브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리에 앉아 다리를 꼬고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오늘 안으로 다 끝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빠는 그저 이렇게만 대답하셨습니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민재의 변호사는 준비해 온 조정안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아빠는 다른 서류철 하나를 테이블 너머로 밀어주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기 전에 원본 재산 분할 계약서를 먼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그는 첫 페이지를 대충 훑고 2번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4페이지에 이르렀을 때 그의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민재도 그걸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민재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뭡니까?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서류를 마지막으로 읽으신 게 언제입니까? 민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몇 년 전에 서명한 겁니다. 진짜로 읽어보시긴 한 겁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는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읽으셨어야 했습니다. 나는 다시 아빠를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가 정확히 뭘 발견한 건데요. 아빠는 계약서를 톡톡 두드리셨습니다. 아빠가 내준 초기 자금이 단순 증여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지. 아빠는 다른 페이지를 펼치셨습니다. 내가 초기 자금을 보탤 때 그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무적 투자로 명시되었단다.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할 경우 내 투자금이 반드시 먼저 변제되어야 했지. 집을 매각할 경우에도 내 투자금은 먼저 변제되어야 했고, 그리고 만약 민재의 귀책 사유로 혼인관계가 끝난다면 아빠는 잠시 멈추셨습니다. 남은 재산 분할에 앞서 내 투자금과 채권액이 가장 먼저 변제되어야 한다는 조항. 나는 아빠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남아있는 민재의 지분이 민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네요. 민재는 그냥 집을 통째로 꿀꺽할 수가 없군요. 그렇지.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서는 대출을 갈아탈 수도 없고, 아니요. 집을 팔아서 자기 혼자 그 돈을 챙길 수도 없고요. 아니요.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숨겨진 것도 기만적인 것도 없었습니다. 민재는 그저 계약서 따위는 아무렇게나 서명해도 중요하지 않다고 착각했던 것 뿐입니다. 민재는 뭐라고 했어요? 아빠는 옅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한 말 말이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자기를 속였다고 길길이 날뛰더구나. 나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계약서가 부동산 거래를 담당했던 내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지. 본인이 서명하겠다고 선택한 거라고 말이야.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고 아무도 질문하는 걸 막지 않았다고. 아빠는 두 손을 모으셨습니다. 법은 읽기를 거부한 사람까지 보호해주지는 않는단다. 민재의 변호사는 잠깐의 휴식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로 나갔습니다. 아빠는 회의실에 홀로 남아 계셨습니다. 10분 뒤 그들이 돌아왔을 때, 회의실에 들어설 때 민재가 뽐냈던 그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대신 그의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공증받고 등기된 모든 서류의 사본을 요청합니다.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오늘 오후 중으로 보내드리죠. 그때 민재가 마침내 아빠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아빠는 차분하게 그를 쳐다보셨습니다. 왜라니? 뭘 말인가?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신 겁니까? 자네가 그 집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 것 말인가?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 계약서 말입니다. 아빠는 목소리를 조금도 높이지 않고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35년 동안 선량한 사람들이 엉뚱한 사람을 믿었다가 낭패를 보는 걸 지켜봐 왔네. 다른 누군가가 맹세를 저버렸다는 이유로 내 딸이 모든 걸 잃게 두지는 않겠다고 나 자신과 약속했을 뿐이야. 민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이야기를 끝마칠 무렵 내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재에게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장인어른에 대해 왜 진작 말 안 했어? 나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아빠가 눈치채셨습니다. 무슨 일이니? 그 사람이 얘기 좀 하재요. 넌 어떻게 하고 싶니? 나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빗속에서 울고 있던 하은이, 그리고 우리 눈앞에서 쾅 닫혀버린 현관문을. 나는 휴대전화 화면을 잠그고 액정을 바닥으로 향하게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할래요. 아빠는 조용히 인정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잘 생각했다. 하지만 민재의 실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되자 그는 3번이나 전화를 걸었고 2통의 음성 메시지를 남겼으며 4통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메시지가 거듭될수록 그의 목소리에서는 자신감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모든 걸 잘 풀어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변호사들이 일을 더 꼬이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그 어떤 연락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모든 메시지를 내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모든 선택은 흔적을 남기는 법이란다. 아빠가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 녀석이 어떤 흔적을 남길지 스스로 결정하게 내버려 두어라. 패닉에 빠지기 시작한 건 민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가 집에 데려온 여자 역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었죠. 그녀는 민재가 그 아파트를 온전히 소유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혼 절차도 금방 끝날 거라고 믿었죠. 민재가 곧 자유롭고 부유한 몸이 되어 화려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알게 된 진실은 그 아파트가 그들 차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법적 채무 상환이 먼저였습니다. 경제적인 불안정이 곧바로 뒤따랐죠. 크리스마스 이후 처음으로 그들이 함께 쌓아 올린 환상에 첫 번째 균형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균열이 생기자 더 많은 균열이 뒤따르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1월 둘째 주가 되자 민재를 둘러싼 침묵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멈춰서가 아니라 오히려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집에서 상황을 통제했던 것처럼 직장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를 꾸며낼 수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이혼 절차가 복잡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죠. 우리 아버지가 자기를 등쳐먹으려 한다고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의 문제점은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거짓말을 할 때마다 또 다른 변명이 필요했고 숨겨야 할 것이 늘어났으며 설득해야 할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그 사이 나는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아빠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진실은 요란한 광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시간만이 필요할 뿐이죠. 며칠 후 내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방에게서 새로운 조정안이 도착했습니다. 좀 나아졌나요? 조금요. 충분한가요? 변호사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직 멀었죠. 민재는 이제 강 변호사님의 투자금을 먼저 변제한 뒤 남은 지분을 절반으로 나누겠다고 제안해 왔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그는 집이 온전히 자기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현실이 마침내 그를 덮치기 시작한 겁니다. 전화를 끊자 아빠가 신문에서 눈을 들어 나를 보셨습니다. 이제 흥정을 시작했나 보구나. 그렇게 될 줄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걸 알았지. 아빠는 신문을 깔끔하게 접으셨습니다. 자존심은 꽤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단다. 삶은 천천히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평일 아침마다 나는 아빠네 동네 이웃이 추천해준 작은 어린이집에 하은이를 맡기고 파트타임 마케팅 업무를 하러 출근했습니다. 화려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메일에 답장하고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업데이트하고 클라이언트 행사 기획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월급을 받을 때마다 예전 삶이 서서히 갉아먹었던 무언가가 채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바로 자신감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번 돈으로 하은이의 이유식과 식료품을 처음으로 샀던 날 나는 차에 앉아 혼자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라는 사실에 내 정체성이 전부 달려있다고 믿기 전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시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는 나를 아빠가 발견하셨습니다. 내 표정이 한결 밝아졌구나. 그런 것 같아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해서요. 아니,
아빠는 내 앞에 노트를 가리키셨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네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지. 반면 민재는 통제력을 상실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뼛속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치명타는 우리 두 사람 모두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바로 그의 회사였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예전 직장 동료 한 명이 내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너 민재네 회사에서 무슨 일 벌어지는지 들었어. 나는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의 회사 인사팀에서 내부 감사를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재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회사는 그의 사생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회사가 문제 삼은 것은 그가 업무 시간에 한 행동이었습니다. 민재가 사내 이메일 계정을 이용해 내연녀와 사적인 여행 일정을 조율한 이메일 여러 통이 발각된 겁니다. 더 최악인 것은 그 이메일 기록 중 일부에 나에 대한 험담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느니, 내가 자발적으로 집을 나갔다느니 하는 내용 말입니다. 내 결혼 생활에 대해 굳이 알 필요가 전혀 없는 직장 동료들에게까지 그런 내용을 떠벌린 겁니다.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사생활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규율을 어긴 심각한 문제로 번졌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전하자 아빠는 조용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제가 회사에 찌른 거 아니에요. 알아. 전 그 회사 사람 누구랑도 연락 안 해요. 알아. 그럼 어떻게 발각된 걸까요? 아빠는 어깨를 으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증거를 만들어낸단다. 누군가가 나중에 그걸 읽어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깜빡할 뿐이지. 그날 밤 민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나는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전화는 계속해서 걸려왔습니다. 마침내 그가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지윤아, 이건 너무 심하잖아. 나는 휴대전화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너무 심해.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기 엄마가 딸의 기저귀를 쓰레기 봉투에 쑤셔 넣는 걸 지켜보던 그 밤은 심하지 않았고, 우리를 추운 밖으로 내쫓고 문을 잠가버린 밤도 심하지 않았고, 하은이가 외할아버지 집 빈방에서 자는 동안 다른 여자와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기던 건 심하지 않았단 말인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가 찾아온 후에야 비로소 모든 것이 너무 심한 상황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음성 메시지를 삭제하고 녹음 파일을 내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빠 집으로 불쑥 찾아온 것입니다. 미리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냥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가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은박지로 덮인 갈비찜 반찬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직접 만든 음식 하나로 크리스마스 이브의 끔찍한 일들을 다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다는 듯 그 모습은 거의 우스꽝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지윤이랑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아빠는 끝까지 정중함을 유지하셨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우린 가족이잖아요. 아빠는 대답하기 전 몇 초 동안 그녀를 빤히 바라보셨습니다. 아니요, 한때 그랬었죠. 시어머니는 시선을 아래로 깔았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어요.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수를 하셨죠. 난 그저 내 아들을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자 아빠의 목소리가 한없이 차분해졌습니다. 얼어 죽을 만큼 추운 빗속으로 친손녀를 내쫓은 게 도대체 아드님을 위해 어떻게 최선이었다는 겁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반찬통을 조용히 현관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언젠가 지윤이가 절 용서해주면 좋겠네요.
아빠는 부드럽게 반찬통을 집어들어 그녀에게 다시 건넸습니다. 이건 도로 가져가십시오. 우린 이미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문을 닫으셨습니다. 화를 내서가 아니라 그저 완벽하게 관계를 끝맺었을 뿐입니다. 거실로 돌아오신 아빠를 보며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빠는 복수심 때문에 문을 닫은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문은 영원히 닫혀 있어야 마땅하기 때문에 닫은 것이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은 2주 뒤에 찾아왔습니다. 변호사근에게 추가 증거 자료를 확인하러 오라고 연락했습니다. 그 서류들 사이에는 우리 옛날 아파트 단지의 CCTV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주변 아파트 외부에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요청했던 자료였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영상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은이를 안고 아파트 복도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보였습니다. 쓰레기 봉투 2개를 복도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가는 시어머니의 모습도, 현관문 안쪽에 서서 그 모든 걸 지켜보기만 하는 민재의 모습도, 그 녹화 영상에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리 따윈 필요 없었습니다. 영상만으로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설명되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영상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게 가장 고통스럽다고 생각했었는데 변호사가 조용히 영상을 일시 정지시켰습니다. 가끔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더 끔찍할 때가 있죠. 아빠가 내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하은이를 보렴. 나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영상 속 하은이는 나를 향해 두 팔을 뻗고 있었습니다. 화질이 떨어지는 CCTV 카메라 너머로도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아이가 누구를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는지 너무나 명백하게 보였습니다. 며칠 뒤 민재는 면접 교섭권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그가 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도 그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판단력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CCTV 영상이 법원 증거로 채택된 이유는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한 선택을 명확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르레는 추위 속에 한 살배기 딸이 쫓겨나는 걸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기로 한 아버지의 선택. 그 선택은 그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될 뿐이었죠. 신문 기일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며 아빠는 아무 말 없이 내 곁을 걸으셨습니다. 마침내 내가 침묵을 깼습니다. 아빠, 그 사람은 자기가 뭘 잃어버리는지 이해하고 있을까요? 아빠는 잿빛 겨울 하늘을 올려다 보셨습니다. 자기가 뭘 잃었는지는 이해하고 있을 거다. 하지만 그 두 가지가 항상 같은 건 아니란다. 크리스마스 이브 이후 처음으로 나는 아빠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민재는 나와 우리 아빠에게 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내린 모든 결정이 가져온 결과들 속에서 숨막히게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아직 치러야 할 대가들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초봄이 되자 마음속의 지독한 쓴뿌리도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완전한 평화는 아니었습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체념과 수용에 가까워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이후 첫 몇 주 동안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던 분노가 더 이상 내 모든 생각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하은이의 작은 스웨터를 갤 때나 예전 아파트 단지 근처를 지나갈 때면 이따금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긴 했지만 그것이 더 이상 내 하루를 망치지는 못했습니다. 내 삶은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의 삶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최종 선고기일은 비가 내리는 4월의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아빠가 운전해서 가정법원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차 안에서 우리는 별다른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은이는 뒷좌석 카시트에 앉아 콧노래를 부르며 크리스마스 이브에 터진 캐리어에서 하마터면 떨어질 뻔했던 그 토끼 인형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인형이었습니다. 아빠가 몇 주 전 인형의 찢어진 귀 한쪽을 정성스레 꿰매주셨죠. 아빠는 망가졌다는 이유로 인형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고쳐 쓰셨습니다. 왠지 그 모습이 상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법원 내부는 TV 드라마에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고성도 극적인 대치 상황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류철을 든 변호사들, 이름을 호명하는 직원들, 그리고 긴장된 침묵 속에 나란히 앉아있는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민재는 법정 문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세월 때문이 아니라 그가 치른 대가들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방에 들어가든 항상 그를 따라다니던 값비싼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맞춤 정장 대신 평범한 남색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한없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가장 먼저 하은이를 찾았습니다. 아이는 예의 바르게 방긋 웃었습니다. 그리고 하은이는 내 손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내 손을 꽉 쥐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민재도 그걸 보았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우리 사건이 호명되자 우리는 함께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사님은 양측 변호사들과 인사를 나눈 후 기록을 훑어보았습니다. 판사님은 이미 모든 걸 숙지하고 계셨습니다. 주택대출 서류, 금융거래 내역, CCTV 영상, 이메일 기록, 양육환경조사서, 그리고 증언들까지 그 어떤 것도 과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민재의 변호사는 자기 의뢰인이 결혼 생활이 이런 식으로 끝난 것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변론했습니다. 판사님은 그 말을 정중하게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러고는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피고는 한 살배기 딸이 주거지에서 쫓겨나 크리스마스 이브의 일부를 추운 아파트 밖에서 보내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법정 안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민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합니까? 네, 피고가 그 상황에 개입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사실도 인정합니까? 그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가다시피 작아졌습니다. 네, 판사님이 안경을 내려 쓰셨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해 주어 다행이군요. 판사님은 판결을 이어가기 전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재판부는 한 가지 사실을 아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판사님은 먼저 민재를 본 다음 나를 보셨습니다. 이 주저에서는 단순한 불륜만으로 친권 및 양육권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민재의 얼굴에 찰나의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판사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어린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안위를 보호하려는 부모의 의지나 그 부재는 자녀의 복리와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판사님은 CCTV 영상을 언급하셨습니다. 아이가 그날 밤을 기억하든 못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기억할 테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피고가 내린 선택은 결코 무시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빠 쪽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아빠는 미소 짓지도 않으셨고 승리감에 젖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경청하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는 데는 거의 20분이 걸렸습니다. 혼인관계는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는 원본 계약서에 명시된 그대로 집행되었습니다. 6년 전 서명된 모든 페이지의 내용처럼 남은 지분을 나누기 전에
우리 아빠의 투자금이 최우선으로 변제되어야 했습니다. 민재는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복수를 원해서가 아니라 민재 자신이 자발적으로 서명한 계약 내용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하은이에 관해서는 판사님이 내게 주 양육자로서의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하셨습니다. 민재는 정기적인 면접 교섭권을 가지며 그가 일관성 있게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점진적으로 그 시간을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판사님은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며 사건 기록을 덮으셨습니다. 본 재판부는 아이가 부모 양쪽 모두의 보호 아래 자라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판사님은 민재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부디 피고가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당신의 딸이 당연히 누려야 할 자격 있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박수갈채도 승리를 알리는 장엄한 배경음악도 없었습니다. 그저 판사님이 법대를 떠나실 때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옷자락 스치는 소리만 조용히 울릴 뿐이었습니다. 법정 밖 복도에서 민재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우리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나는 그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나는 이 순간을 수없이 상상했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 마음속 어딘가가 치유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 말을 해줘서 다행이네.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사과한다고 해서 네가 한 선택이 지워지진 않아.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난 모든 걸 잃었어. 조금 떨어진 곳에서 예의를 지키며 서 계시던 아빠가 우리 쪽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민재가 아빠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님을 원망했었습니다. 알고 있네. 아버님이 절 파멸시키려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빠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 자네가 스스로 자네 무덤을 판 거지. 아빠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일 뿐이었습니다. 민재는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었습니다. 서류를 꼼꼼히 읽어봤어야 했는데 아빠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서류를 안 읽은 게 자네의 가장 큰 실수가 아니야.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네의 가장 큰 실수는 등기부등본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집이 자기 것이라 착각한 거지. 아빠는 하은이를 쳐다보셨습니다. 진짜 집이라는 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이어야 해. 민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나는 그가 법원을 나서는 사람들 틈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에 대한 증오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가 가질 수도 있었던 평범한 행복에 대한 씁쓸한 슬픔만이 남았습니다.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삶은 서서히 다시 평범해졌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일을 나갔습니다. 작은 성취들이 쌓일 때마다 잃어버렸던 자신감도 돌아왔습니다. 하은이는 훌쩍 자랐고 목소리도 커졌으며 끝없는 호기심을 발산했습니다. 아빠는 언제나 그러하셨듯 한결같은 분이셨습니다. 토요일 아침마다 팬케이크를 구우셨고 일요일 오후면 옛날 엄마가 쓰시던 흔들의자에 앉아 하은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셨습니다. 아빠의 사랑은 굳이 증명하거나 애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그곳에 존재했습니다. 다시 크리스마스 이브가 돌아왔을 때 나는 지난 1년이 이렇게 쏜살같이 지나갔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뒷마당에는 눈이 하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쨍한 빨간색 코트를 입은 하은이가 논밭을 뛰어다니며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비뚤어진 눈사람을 만드는 걸 도와주며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엄마의 낡은 카디건을 입고 뒷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1년 전 내가 쫓겨나듯 집으로 돌아왔던 그날 밤, 아빠가 의자 등받이에 말없이 걸쳐두셨던 바로 그 카디건이었습니다. 옷장 안에 고이 보관되어 있던 삼나무 향이 여전히 은은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아빠는 장갑에 묻은 눈을 털어내며 내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생각하고 있니? 조금요. 그리고 지금의 크리스마스도요. 나는 하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너무 심하게 웃느라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이곳에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네요. 아빠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다. 나는 아빠의 어깨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아빠, 전 우리가 민재보다 똑똑해서 이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빠가 껄껄 웃으셨습니다. 내가 법조계에서 35년을 굴러먹은 게 분명 도움이 되긴 했지. 우리는 함께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러다 아빠의 표정이 생각에 잠긴 듯 진지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긴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란다. 아빠는 하은이가 눈사람 목에 조그만 목도리를 조심스레 둘러주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건 그날 밤 내가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이 내 손녀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아빠는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반면 그쪽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했던 건 너희 두 사람을 집 밖으로 내쫓는 것이었지. 그 말씀이 고요한 저녁 공기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제야 나는 1년 전 현관문 앞에서 아빠가 하셨던 말씀의 진짜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 그건 우리에게 더 유능한 변호사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더 잘 이해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법정에서 승리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잘못 건드린 이유는 다름 아닌 다정함이 곧 나약함이라 착각하고 준비성을 의심으로 치부하며 사랑이 편의로 대체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단히 틀렸습니다. 집은 팔 수 있고 돈은 나눌 수 있으며 경력은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집이라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에 떠는 아이가 이유를 추궁당하기 전에 먼저 따뜻한 이불로 감싸 안아지는 곳입니다. 교훈을 잊지 않으면서도 기꺼이 용서를 베푸는 곳입니다. 알량한 자존심보다 인간으로서의 품위가 더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을 때 자신이 환영받을 수 있을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밤,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되돌아보니 그 밤은 내가 마침내 진정한 의미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은 밤이었습니다. 삶은 종종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기 훨씬 전부터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부나 타이틀, 번듯한 아파트가 한동안 세상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 끝까지 남는 것은 다정함과 진실함, 그리고 책임감입니다.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지키십시오. 당신이 한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묵묵한 선의를 결코 나약함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위대한 승리는 다른 누군가를 짓밟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의 삶을 품위 있게 다시 세울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여러분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